네 번째 특징은요, 플랫폼 흡수라는 표현입니다. 네, 플랫폼 인벨로먼트인데, 그게 흡수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고, 또는 이제 포획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플랫폼이 플랫폼을 흡수하거나, 다른 플랫폼을 흡수하거나 포획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 사용자 기반, 유저 베이스가 이제 플랫폼 A와 B, 즉 다른 시장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A와 B의 유저 베이스, 사용자 기반이 좀 유사할 때, 공유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공유할 수 있을 때, 이 플랫폼 A가 B를 흡수해가지고 전체 시장을 이제 한꺼번에 공략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플랫폼 흡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사례가 이 소위 이제 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이제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이 이제 MS에서 개발한 게 있는데 리얼 플레이어를 공격을 했을 때 이제 그 플랫폼 흡수 전략을 썼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 시초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제 윈도우 OS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OS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또 다른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가 이게 플랫폼이냐? 플랫폼입니다. 왜? 동영상 보는 사람도 있고, 동영상 만드는 사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이제 인터랙션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원래 리얼 플레이어가 있었죠. 리얼 플레이가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리얼 플레이어가 그 상당한 어떤 뭐 비즈니스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얼 플레이어는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이제 이 리얼 플레이어를 활용을 하니까 같은 이제 유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문서 작업하면서 음악 들을 수 있으니까요. 뭐 영화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그러면 이 시장을 가져가자.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OS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 플랫폼의 어떤 지위를 활용해서 동영상 및 음악 재생이라는 그 시장으로 진출한. 그래서 이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걸 출시를 했고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 뒤로 이제 리얼 플레이어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 플레이어가 이제 망한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것도 플랫폼 흡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 하면서 음악도 듣고 동영상도 보고 사용자 기반이 상당히 이제 겹친다라는 측면. 그다음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또 인수한 점도 역시 플랫폼 흡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흡수 전략을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이 카카오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도 하고, 티맵이란다. 카카오 대리, 카카오 맵, 뭐, 카카오 택시, 그다음에 뭐 멜론과 같은 음악들도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 쿠팡도 쿠팡이츠, 와우 멤버십 혜택을 연계해서 흡수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플랫폼 흡수입니다. 플랫폼 흡수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유형은 생략하겠고요. 이제 뭐 사용자 중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 우위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범위 경제도 되고요. 상품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뭐 할인을 통해서 예, 소위 어떤 마진의 축소폭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또 경쟁자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봉쇄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흡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그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이제 멀티 호밍이라는 겁니다. 멀티 호밍은 뭐냐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관점입니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예, 여러 비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동일 시장 내의 경쟁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현상을 우리가 멀티 호밍입니다. 홈이 두 개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잡코리아뿐만 아니라 인크루트라든지 뭐 다양한 다른 이제 창업 플랫폼을 쓰는 현상. 그게 이제 우리가 멀티 호밍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은 한 그 운전자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데 우버와 리프트를 동시에 가입해가지고 승객을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프리랜서 전문가가 두 개 이상의 채용 플랫폼에 자신의 이력을 올려놓고 뭐 채용을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제 멀티 호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 멀티 호밍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멀티 호밍이 되는 순간 앞에서 보셨던 커스터머 락인은 어렵고요. 그리고 그 멀티 호밍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플랫폼 저 플랫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스위칭 코스트도 되게 낮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예, 토스를 쓰는 사람들이 카뱅도 쓰고 예, 카뱅 쓰는 사람 토스도 쓰는 예, 뭐 이런 교차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교차 사용자 입장에서 교차 사용자가 67만 명인데 2022년 5월 기준 교차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토스에 훨씬 더 오래 머물고 사용 일수도 깁니다. 그 입장에서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사실은 토스에 나중에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멀티 호밍이라는 거, 야놀자와 여기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약 200명이 중복 설치해가지고 누가 쿠폰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을 하기 위해서는 멀티 호밍 비용을 높이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멀티 호밍 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멀티 호밍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그래프 상에 보신다면 현재 토스랑 카뱅은 이 경합 구역에 있는 겁니다. 경합 구역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면은 어느 한 회사는 승자 독식이 되고 어느 회사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도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결국에는 이제 각 회사들은 멀티호밍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할 거고요. 반면에 뒤늦게 들어온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멀티호밍을 낮춰야지 기존의 플랫폼을 쓰던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을 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좀 전개하기도 합니다. 가장 뭐 좀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엑스박스라는 비디오 콘솔 게임기를 출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닌텐도랑 플레이스테이션에 비해서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디오 게임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역량들을 10분 활용을 하려고 했죠. 그게 이제 바로 윈도우라는 이제 PC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이제 PC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생각하기를 우리 엑스박스에서 그 가동이 가능한 게임기는 PC 게임기로도 하자. 그러면 내가 뭐 게임기를 갑자기 뭐 어디 뭐 집에 놓고 왔더라도 바깥에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예. 내가 게임을 하다가도 친구 집에 비디오 게임 콘솔이 있으면 그걸로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 이거.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예.
후발 기업들의 이제 노력이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멀티홈 비용을 낮춤으로써, 네, 어, 경쟁 게임의 네트워크 효과를 무력화하는 그런 이제 시도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플랫폼은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사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데이터가 쌓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단순히 보안과 뭐 신뢰와 이런 관점에서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보도로 분석을 해서 예, 어, 사용자들한테 이제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개인화된 분석입니다. 맞춤형 분석. 예, 그래서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실시간 분석. 예,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그 데이터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좁은 시간에 걸쳐서 분석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다시 사용자 증가를 유인해서 경쟁 플랫폼을 쫓아내는 뭐 그런 형태가 있겠죠. 결국 이제 어떠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 무엇을 더 이제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점의 상황에 적합한 광고를 제안한다라든지, 또는 악성 고객의 특성을 유형화해서 음식점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한다라든지, 뭐 이런, 예, 꼭 그 음식점에 해당하는 그 거기에만 국한하는 분석은 아니지만, 이제 뭐 이렇게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이런 문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플랫폼으로 전환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뭐,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커피를 주문하시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리워드 주문하시면 이제 별을 쌓아주잖아요. 근데 그 별이 결국에는 이 데이터 수집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맞춤형 추천이라든지 쿠폰이라든지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제공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매장의 입지를 선정할 때도 스타벅스가 이 사용자 데이터를 많이 분석한다. 그리고 지리정보 데이터라든지 교통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IC 근처에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 매장. 상당히 이제 교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길목에 이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것 자체가 특히 DT 형태로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사이드 스위칭입니다. 사이드 스위칭은 이제 우리가 플랫폼의 양면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사이드 스위칭은 그 사용자들이 판매자이기도 하면서 구매자로도 활동하고 구매자이면서도 판매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사이드 스위칭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당근마켓이죠. 여러분들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중고 물품을 팔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이드 스위칭의 의미는 결국에는 어, 네트워크 효과를 이제 두 배로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사이드 스위칭이 된다면 여러분 바이어로 300만 명, 셀러로 300만 명이 있다고 치면 극단적으로 바이어는 60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셀러도 6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두 배가 된다라는, 뭐 배가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당근마켓, 이 사이드 스위칭에다가 이제 신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우리 중고나라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 부작용들을 이제 방지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당근마켓은 여러분 뭐 알림 기능 같은 거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희망하는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고물품에 올라오면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상대자, 판매자가 됐든 구매자가 됐든 그 사람들을 믿고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당근마켓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잘 공급을 알려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근마켓이 이제 성업을 하고 있고 현재 기업 가치 한 3조 원,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계속 그 영업이익 흑자 달성이면서 이제 매출 규모가 성장을 하고 있고 2022년 현재 당근마켓 쓰는 사람이 한 1,8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2 정도가 40% 정도 이걸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쭉 다뤘는데요. 예, 항상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잘 꿰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7가지 특징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파커가 제시한 승자 독식의 조건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너 테이크 솔 있고 멀티 호밍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너 테이크 솔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네트워크 효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규모의 경제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 대규모 투자. 쿠팡 사례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입자 수, 규모의 경제 효과. 그래서 수학 최종을 달성했고 지금 현재 거의 온라인 커머스에서는 거의 승자 독식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뭐 새벽 배송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켓컬리 우리 뭐 선생님들 주문하실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멀티 호밍이 잘 되면 쿠팡도 쓰고 뭐 네이버도 쓰고 토스도 쓰고 카뱅도 쓰고 야놀자도 쓰고 여기어때도 쓰면 승자 독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놀자와 여기어때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고요. 토스랑 카카오뱅크도 역시 경쟁 중입니다. 자, 그러면 멀티호밍 어떻게 될 때 발생하냐? 멀티호밍 비용이 낮으면 멀티호밍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차별화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배운 적이 없는데요. 차별화된 네트워크가 있으면 멀티호밍이 됩니다. 차별화된 멀티호밍은 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자, 우리가 차별화된 네트워크를 이제 특화된 틈새 전문화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시장에, 시장에 A 플랫폼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B 플랫폼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 때문에 아무리 A 플랫폼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B에 있는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그런 경우. 그리고 심지어 A와 B 전부 다 만족하지 않는 C 영역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인디퍼런스, A도 좋아하지 않고 B도 좋아하지 않네요. 즉, 다시 말해서 A, B 둘 다 쓸 수도 있는 사람들. 예. 여기는 이제 B만 쓰는 사람들, A만 쓰는 사람들. A, B 둘 다 쓸 수 있는 사람들. 나는 뭐, 이렇게 특정 플랫폼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예. 또는 이제 A, B를 번갈아 가면서, 요런 시장이 있으면 이제 멀티호밍이 되는 거죠. 소위 그래서 우리가 카뱅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건 어떤 뭐 로열티라든지 충성도의 문제,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금융 서비스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뭐 돈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뭘 쓰든지 상관없다. 결국 나한테 어떤 혜택을 누가 주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 숙박의 경우에도 뭐 야놀자나 여기어 때는 다 호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어쨌든 숙박업주들을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옵션을 잘 충족해 줄 수 있는 숙박업주 연결해 주면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죠. 특히 이제 싸게 자는 것이 중요하다면 쿠폰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런 게 이제 바로 여기 보시는 이제 인디프런스 시장이, 리전이 만들어지는 경우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 이제 비디오 게임 콘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3강 체제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예, 뭐 15%밖에 안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점유율이 이렇게 높아지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프인데 예, 엑스박스의 점유율이 예, 여전히 뭐 이렇게 유지되기도 하고 뭐 적어도 이제 승자 독식은 발생하지 않는 이제 비디오 게임 콘솔 3강의 공존 사례. 그러니까 멀티호밍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여러분 세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인터미네이션은 이제 탈매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네트워크 브리칭은 이제 그 인벨로먼트, 플랫폼 흡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제가 그 네트워크 효과의 구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연구를 사람들이 이제 보다 보니 네트워크의 구축 자체가 좀 1번인 경우도 있고 2번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1번은 뭐냐면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특정 지역 내에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 근데 글로벌 클러스터는 지역적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 연결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근마켓 여러분,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여러분 자기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경 몇 킬로 이내에서만 인증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이제 예. 근데 내가 지역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뭐 결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가에 갔을 때 어머니 집에 갔을 때 마침 어머니 집에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이 파는 사람이 그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컬 클러스터라고 하고요. 쿠팡 생각해 보시죠, 쿠팡. 물건 판매자가 어디에 있든 구매자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린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벌 클러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분야에서의 네트워크의 형태가 이 로컬인지 글로벌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 로컬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로컬 내에서의 어떤 네트워크의 질, 예, 되게 중요하고요. 글로벌 클러스터가 중요하면 일단 키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전략적인 접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이제 탈매개입니다. 탈매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은 상호작용은 촉진하되 거래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해서
플랫폼이 성장과 수익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탈맥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플랫폼을 통해서 만났지만 플랫폼을 제끼고, 플랫폼을 우회해가지고 서로 직접 거래를 하는 현상이 바로 탈매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 수수료 주기 싫다. 예. 뭐 또는 뭐 나 플랫폼에 이거 판매 기록, 구매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 뭐 이랬을 때 우리가 탈매개, 탈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도 마찬가지죠. 수수료 주는 게 아깝다. 그러면 구매자랑 판매자가 서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많은 경우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꼭 끼고 하는 이유가 이 신뢰 문제죠, 신뢰. 보호와 신뢰. 그래서 플랫폼들도 이런 탈매개의 리스크를 알고 탈매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자, 에어비앤비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근데 뭐 수수료 아까우니까 그 집주인이랑 여행객이랑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확한 위치랑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좀 더 어떤 편안한 숙박을 위해서 이제 소통을 하게끔 해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러한 전략이 전 세계에 다 통하지는 않을 수 있다. 중국의 이베이라는 회사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시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탈매개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가 확정되기 전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못하게 처음에 이베이라는 회사가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는 예, 우리 당근마켓처럼 예, 그 신제품을 사고 팔 때에도 상호작용이 상당히 매우 중요했다. 실시간 흥정이나 상세 정보 획득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한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이제 가득 찼습니다. 뭐 그 얘기는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경우에 이베이 이치넷에서는 약간 기술 제품, 테크 또는 이제 B2B 중심이었는데 B2B 그러니까 산업용 제품을 중심으로 거래를 했었는데 그쪽은 시장 규모가 또 B2C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니까 특히 이제 B2C에서는 상호작용과 흥정이랑 상세 정보 획득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타오바오라는 이제 그 알리의 타오바오입니다, 여러분. 알리의 타오바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이제 가능케 한 거죠. 실시간 질문이나 협상을 가능케.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철수되고 이제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대신에 이 회사도 탈매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직접 송금 링크 같은 거 보내면 이제 막 제재 그 참여를 못하게 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이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라는 네이버 페이처럼 우리 전용 에스크로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거 쓰면 안전하다. 막 사기들이 발생하니까 이거 쓰면 절대 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구매자가 이제 외부 직거래를 거의 시도하지 않게 되는 오히려 이제 구매자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화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이병수 선생님 당근마켓 얼마나 거래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실제 자기 실물로 거래 그 현금 거래 뭐 계좌 이체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뭐
계좌 이체하면 물건 보내줄게요. 이런 것들이 사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소위 당근페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리고 예, 네트워크 브리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플랫폼 흡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건을 사고 나서 그 대금을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로 결정하게 하고요. 또 그 여유 자금을 예, 그 알리바바 운영하는 어떤 금융회사에 투자하게끔 함으로써 이제 플랫폼에 참여 기업들의 이제 자금 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전 자금 같은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또 더 많은 더 많은 재고를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더 다양한 상품 구색을 할 수 있고, 그럼 또 더 많은 이제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요런 이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계속 사용자들이 이제 이 알리바바 계열의 플랫폼들에 계속 머물게 하는, 예, 그런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플랫폼 흡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예,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네트워크 브리칭, 방금 얘기했던 브리칭,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